요즘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오늘은 카카오 그룹주들이 다 박살이 났죠. 그런데 옆집 순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저가 매수해야 돼. 여러분들의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되시나요? 자, 이처럼 정말 심리 싸움이 계속되는 경제 늪에서 여러분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심리다 2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이정민 본부장님, 유창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저에 대한 뭐 인사 이런 거 전혀 없나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아, 네, 네.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 제가 이쪽을 좀 이렇게 밝게 비춰드리고 있는데. 그 눈을 제가 못 마주치니까 네, 앞을 보고 얘기할게요. 네. 진작에 우리 유창희 대표 모셨어야 되는데 네. 첫 회부터 우리가 좀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네, 되게 좀 실수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했었던 걸 느꼈던 게 뭐냐면, 네, 우리 소개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당시 진행자분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네. 뭐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오면서 내가 너무 실수했다라고 했는데, 이러려고 그랬나 봐요. 이러려고. 이러려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소개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본인 소개 한번 쭉. 제가 부탁드립니다. 할까요? 네네. 뭐 이미 뭐 많이들 자, 잘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이데일리 TV 경제 방송에서 앵커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뭐 자동차, 경제, 뭐 게임 등 정말 불러주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서든 열심히 유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기대가 너무 되고요. 네. 저는 이제 유경험자시고 경력이 또 화려하셔가지고, 화려하시죠. 이제 굳건하게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잘 그런데 이끌어주세요. 문제는요, 저희가 너무 안 친해요. 그런가요? 그럼 벌써 친해졌다고 느끼는 벌써 거리감 느끼시는 거예요? 아직 좀 덜 친해진 것 같은데. 그래요? 뭐, 네. 첫 해 해보면 친해지겠죠. 뭐. 네. 해보기 친해지겠죠. 오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요.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화가 몹시 난 날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뭐 반등은 나왔지만, 오늘 좀 잘 풀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두 분이야 워낙 이제 전문가의 영역에서 네네. 매일매일 시황을 정말 다 네.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데일리 생방송에서 좀 벗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씩 뉴스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냥 전체적인 거시적인 경제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들도 저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 이렇게 긁어드릴 테니까요. 많이 좀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치고 한번 오. 들어가 볼까요? 네, 액션 좋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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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한 주간의 증시 동향 및 또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마치게 되는데요. 정말 한 시간을 꽉꽉 알짜로 채워서 저희가 준비를 했잖아요. 자, 일단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지난번 방송을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저희 방송의 목표가 뭐죠? 목표요? 목표요? 네, 목표. 그런 거를 크게 생각 안 해요. 아니 두 분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를 말씀 못 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강성주주분들을 위해서라면 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런 각오입니다. 저는 욕바지 부녀가 되기 위해서 네. 왔습니다. 욕바지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그것도 그런데 네. 사실 저희 방송 이 경제는 심리다의 목표는 네네. 우리 주린이 또 경린이이신 분들도 이 경제 시사 방송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벌써 간파하셨어요? 아, 이거 뭐 그런 확실한 건 제가 아니지. 진행자잖아요.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어린이들이 그림책부터 시작을 하듯이 네, 예. 좀 이렇게 확 이미지적으로 네네. 다가오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부족했죠. 네. 반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요거? 정말 좋네요. 박수가 이렇게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국내외 주간 경제 이슈를 저희가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자, 5위부터 보시면 오늘 지금 7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보다 1,000억 원 정도 미달한 수치를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어닝 쇼크였습니다. 네. 매출 폭망했죠. 76조 원, 또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11조 원도 못 미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증시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 때문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근데 저는 아니다. 될 수 있다. 강조를 좀 드렸고, 반격이 삼성전자가 나와주니까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수는 붙들어줬죠. 근데 이제 조그만 주식들이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성장주들 또 따라- 그쵸. 그렇죠. 네, 지금 4위로 또 보여지고 있는데 또 대표 성장주 하면 아, 네. 네이버, 카카오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픕니다. 네.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네. 계속 지금 신저가를 쓰고 있는데 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짚어봐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3위를 보시게 되면 정말 제목만 봐도 후덜덜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년 만에 최대로 하락했다. 네.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19주 연속 무려 5달 가까이 지금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고 또 매물 적체가 가중되면서 지속적인 매물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진짜 소위 영끌에서 아파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상심이 정말 이만저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무주택자거든요. 저도 무주택자예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좋은 부분도 그래요? 있는 것 같다. 저는 유주택자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 마음이 아픕니다. 인서울이시죠. 인서울이죠. 그 지역이 순간적으로 급등했다가 뚝 떨어지고 있죠. 아이, 그 뚝이라니요. 아니, 네? 그 지역 그런데 저희 동네가 노도강 근처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까? 저희 동네는 네. 저희 집은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저는 뭐 이사 간 지 5개월 됐는데 네. 바로 고점 대비 3억이 내려갔습니다. 그럼 다행히 저는 네. 예상을 하고 무주택. 사지는 안 했고 그죠. 전세로 들어갔다. 예. 예. 그럼 나중에 혹시 매수를 하실 계획도? 노리고 있는데 한 1년 지나서 보려고요. 일단 지금은 이 방송이 대박이다. 지금 사세요, 그냥. 아니 지금 사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우리 집 좀 사줘. 이렇게 몰라. 거기 지역은 생각해 볼게요. 네. 일단은 넘어가죠. 잠실 송파구가 네. 10억씩 떨어져가지고 1순위로 잠실을 이거 좀 송파구로 보고 우울합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 주시죠. 예. 네네. 우울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자, 2위를 또 살펴보면은요. 지난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건 지난 8월 5.7%에 이어서 상승세가 2달 연속 둔화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드디어 물가 상승이 꺾이는 걸까요? 의미 없다. 의미 없고 이 부분은 제가 미국 CPI랑 연결해서 좀 증시에 대입한 네. 브리핑을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죠. 주요 이슈 1위도 살펴보면은 영국의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로 부임한 리즈 총리가 이른바 작은 예산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렸는데 이에 영국이 지난주에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이 되지 못하자 이번 주 일요일 긴급하게 부자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시장이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네. 이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네. 5가지 주요 이슈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부자 감세를 하게 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식이 못 올라갔나? 이번 주요? 네. 이번 주에도 왜냐면은 반등 나왔잖아요. 다들 나왔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거는 막 6%, 7%씩 올랐는데 그에 우리나라는 비해서 우리가 좀 뭐 적었다. 올라온 게 없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못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어. 유일하게 부자 감세를 네. 못하는 그 고집 부리고 있는 그래요? 나라 아닙니까? 좋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그렇게 할 말은 없고 영국은 사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나요 지금? 네, 이제 들어가야죠. 음. 네, 총 5가지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네. 이 중에서 두 분은 네네. 어떤 이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하게라기보다는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이제 들어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근데 좀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네. 많이 아쉽죠. 네. 아침에 진짜 후덜덜했어요. 뭐 이렇게까지 안 좋게 나올까? 저는 최소 11조는 그러니까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항상 우리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나오면 나왔지 음. 예상치보다 못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동시호가서부터 막 마이너스 한 2%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죽었다. 했는- 그런데 긍정적이었던 건 중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선반영인가? 음. 이번 어닝 시즌 기대해 볼 만한가 생각을 하면서 음. 좀 봤는데 어찌되었든 어닝 시즌 한국이 시작했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음 주부터 미국이 시작을 한다. 음. 뭐 이것이 조금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삼성전자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실적은 안 좋은 거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근데 실적 발표는 대략 한 마이너스 24% 전분기 대비 빠질 거라고 봤는데 결과는 32%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이 가해졌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밀려 내려갈 텐데 이미 선반영이 된 상황이고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밀리면 저점에 쓰고 거기서 이제 소위 우리 동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진행했을 때 이거는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다. 오늘 그대로 진행됐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강성주주분들이라면은 아마 매도를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최근에 단기성 자금 혹은 좀 일반적으로 신용, 그러니까 빚을 내서 산 자금들, 그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겁을 먹고 버티지 못하고 아마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이 쭉 빨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은 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봐요? 삼성전자. 저는 아직은 아직은. 그러니까 뭐 못 음.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 시장 자체를 저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게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인데 우리 유창희 대표는 어떤 글로벌 프레임 자체가 좋아졌을 때 사도 있지 않다라는 그쵸. 거고 저는 그걸 기다리느니 가격이 쌀 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5만 1,000원에서 순간적으로 5만 5천 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6만 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반대로 행동하는 투자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내가 근데 위기를 대신에 기회로. 그렇죠. 그 대신에 단기 자금은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으로 내가 모아간다. 아니면은 뭐 적립식으로 은행에 뭐 예금 넣느니 좋은 주식 사서 모아간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태어났을 때 내 이름으로 적립식 계좌 하나 안 만들어 주셨을까? 그래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제 아이가 이제 2돌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적립식 네. 계좌를 트겠다. 아.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네. 트레이딩보다는 좀 분할로 잡아 들어간다. 여기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는 또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네. 예. 혹시 적립식 계좌 있습니까? 적립식 계좌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번에 어떻게 기회를 좀 모아 가보시는 건 지금 어떨까요? 대출 이자 내기 바쁩니다. 그거 한 2배 올랐죠. 올라가는데. 이자 한 2배 올랐어요. 힘듭니다 지금. 네. 큰일 났다고 봐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저도 삼성전자는 이번에 올라올 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7월달 저점을 찍고 삼성전자가 먼저 튀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때하고 비교해 6월달? 네, 6월달. 네, 맞아. 그래서 그때와 비교해 본다라면 그때와 좀 다르다. 다르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는 약간 시장을 잡아주기 위한 반등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좀 주도주가 되기 위한 약간의 몸부림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리면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계속 뭐 4분기에도 안 좋을 것 같다. 선반영. 다섯 반영됐다 네, 보시는 선반영. 건가요? 4, 4분기도 안 좋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덕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환율적으로 있었어요. 봤는데 이 실적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시장 기대가 있었단 오늘 지금 말이에요. 실적 발표됐는데. 실적을 봤는데 실적이 이 모양이야? 환율 덕을 기대했다라는 거지. 봤다라는 게 아니라 기대했는데 안 좋은 것을 어느 정도 상쇄할 줄 알았지. 영업의 수익으로. 네. 근데 그게 되지 않았고, 사실은 시장 상관에서는 삼성전자 IT 섹터에 대한 그 채산성 문제가 있었어요. 그 환율이 한 1,200원에서 1,250원 정도 유지가 됐을 때 환율 효과를 보는데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게 또 상쇄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상 뭐 자르라고? 왜?
네, 아무튼 뭐 달러 이야기 이따 할 거니까. 아, 달러 얘기.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리 네, 스포를 여기까지, 했네. 여기까지. 네. 아, 네. 오늘 너무 준비해 오신 게 아, 많아가지고 빨리 지금 막 이야기 해주고 싶으시죠? 아, 근데 네. 이것만 말씀드리면 되죠. 삼성전자 강성주주분들 힘내세요. 됩니다. 삼성전자 올라가요. 맨날 지난주에도 삼성전자 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등 쭉 올라왔지 않습니까? 된다라고 힘내세요. 본다. 긍정적으로. 네, 힘냅시다. 우리 네. 뭐 정부 잘못 만나서 힘들지 뭐 주식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다음 넘어가 주죠. 네, 오늘 정말 준비하신 게 많은 것 같은데 와, 또 없어요. 가장 또 집중적으로 준비하신 게 그 소비자 물가 부분. 네네. 아까 안 그래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일단 현 정부에서 내놓는 데이터들은 일단 신뢰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지율도 신뢰를 네. 안 하고요. 지지율 신뢰 안 한다고요? 네. 난 지지율 신뢰하는데. 그래요? 지금 왜냐면은 그러면은 10%로 가야 된다. 그죠? 유럽이나 외국에서 현 정부의 지지율을 계산하면 18%가 나와요. 우리는 30%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건 거의 갭이 10몇 % 차이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맞아요. 자료 우리가 초반에 봤지만 5.6으로 떨어졌죠. 6.3에서. 네. 그래서 살림살이 나아졌어요. 아니요. 한 달 만에 차이점이 없죠. 있어요? 외식을 못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외식을 요즘에 못해요. 애들이 치킨 사달라고 해도 치킨은 무슨 치킨이냐? 집에서 밥 먹어라. 이러고 튀겨서. 있어요. 아니, 뭘 웃기려고 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로. 와, 나 또 오늘 지갑 열어야겠네. 아니,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왜 지갑을 왜 하준아, 샀어? 기다려. 오늘 먹고 싶은 치킨 주문해줄게. 저한테 지갑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저는 출연료 빼고는 다 오르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출연료가 날아갔어요. 왜요? 주차를 했는데. 불법 주차?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셨네, 그거. 네, 아니, 너무 급해가지고 좀 빨리 대고 들어왔는데, 주의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자,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팁은 우리가 이제 서민들의 물가는 전혀 나아진 게 없고,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벌써 이자 비용이 2배로 넘게 치고 올라가면 소비 여력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것은 소위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한번 급팽창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 정도지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현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진실은 그게 아니고, 그리고 9월 CPI 지수,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됐던 CPI 지수,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다뤘었는데 미국 CPI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네, CPI를 주린이 분들이 계시니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초보자분들이 계시니까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8월 CPI 물가가 잡히질 않았다. 헤드라인은 잡혔어요. 헤드라인은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천연가스 가격하고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잡혔는데 정작 미국의 연준이 보는 지표는 근원 물가예요. 근원. 그러니까 그걸 코어 지표라고 합니다. 코어. 근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왜 높게 나왔냐? 주거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급락이 나왔죠. 예상 밖에 물가가 안 잡혔네. 그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더 하겠네라는 심리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서두에도 나왔지만 영국이 참 더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더 위기를 고조시켰었고 지금은 둔화됐지만, 근데 이제 10월 13일입니다. 다음 주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연휴 보내고 나면 다음 주 10월 13일 날 미국의 CPI 지수가 발표가 될 텐데, 그 CPI 지수가 이제 월가의 예상치는 8월 달 지표 근원물가 거의 비슷하거나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이 돼요. 네. 그러면 증시에 또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잠깐 주춤했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는 건 그건 어찌됐까지나 예상치다. 근데 만약에 8월 수준만큼만 맞춰지거나 조금이라도 잡힌 모습이 나오면 시장은 화답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중요한 건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빠지고 있는가? 전 세계 동조화예요. 미국도 빠지고 있고 뉴질랜드, 스위스, 유럽,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어. 근데 그 나라는 전세 문화가 없고 전부 렌트잖아요. 네. 월세 문화잖아. 그래서 그 월세 값은 필요한 지역에는 돈을 더 내라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 지금은 그 물가가 높지만 결국엔 잡혀나간다. 왜? 대한민국 서민들의 이 부동산으로 아픔이 좀 막
주변에서 막 느끼고 있잖아요. 옆에도 있잖아. 예,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은 오는데 자꾸 과거 데이터를 끄집어다가 현재에 투영시켰다. 근데 충분히 선반영이 돼서 주가는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한 방울의 물방울. 그게 바로 10월 13일 날 결정된다. 네, 그래서 그 네. 자료는 제가 그 U-9 한번 올려주세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 그 지난번에 그 최근 두 번의 CPI 발표를 했을 때 네. 이제 그 7월달 CPI 발표했을 때는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화답을 했었고 2% 올라왔다고 표시해놨죠. 네. 근데 그 다음에 8월달 CPI 발표했을 때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4% 급락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9월달께 이제 발표를 할 거잖아요. 이거 뭐 S&P 500이요? S&P 500.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에 의해서 약간 어쨌든 최근 두 달에 보면 증시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네. 여러 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네. 뭐 한국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번 달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스비 올랐죠. 아, 맞아요. 전기세 올랐죠. 전기 1호가 올랐죠. 뭐 다 올라왔고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영향 미칠 수 있고 그죠? 네, 우리 바지 총리님께서는 뭐 나름의 한국 물가가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그분 진짜 실수하는 겁니다. 뭘 모르고 지금 이렇게 그쵸.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 그래서 뭐 네. 전체적인 물가는 좀 줄어든 네. 것 같아도 외식 물가 9% 올랐어요. 이래서 네. 내가 치킨을 못 사 먹는다고. 저는 배달 안 시키고 걸어가요. 배달료를 아끼려고. 아끼면은 그러니까. 그래도 상세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사우디가 200만 배럴. 맞아요. 감산했기 감산했죠. 때문에.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맞아요. 이 감산 때문에 물가가 또 올릴 수 있다라는 그 부정론이 또 시장에 노이즈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제일 조심스러운 건 정부가 좋아지고 있다가 할 때, 이 무조건 뭐 음모론이 아니라 조심하자. 뭐 파월도 괜찮다 했을 때 와장창창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물가에 대해서 아직은 경계감을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네요. 지금은. 그렇죠. 네. 뱃살 좀 빼야겠죠. 아프다. 그래서 지금 뭐 서민 물가 고통을 받는데 여기 뭐 탁탁 몇 개 쳐드리면 이 전기료 같은 경우에 한전 같은 경우 이거 해법이 간단하거든요. 산업용 전기료가 전체 전기료의 85% 차지해요. 근데 자꾸 우리 서민들한테 우리 적자니까 더 올리세요라고 하잖아. 산업 전기료를 올리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근데 그 기득권 카르텔이 그게 포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업이 돈을 내면 된다. 해결되죠. 거죠. 미국은 그래서 IRA 인플레 감축법이 돈을 퍼주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법인세를 더 걷어들이죠. 기업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세금 세수 확보를 더 하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그걸 어설프게 따라했던 게 영국인데, 저 자꾸 옆으로 새네요, 다른 데로. 국회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국정 가면 가시죠. 이거 5분 거리인데. 이 오펙을. 택시 잡아드릴까? 아니, 아주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오펙 플러스가 지금 200만 배럴을 감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담합을 한 거예요. 네, 전문용어로 짜웅했다. 둘이 짜웅하고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바이든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화해 제스처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네? 이렇게 배신 때리고 200만 배럴을 감산할 수 있냐. 바로 1000만 배럴로 응수를 합니다. 비축유를 그럼 우리는 1000만 배럴을 더 풀겠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1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급하니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쿠바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의 핵 전쟁 이슈가 심상치가 않다라는 또 뉴스를 내보냈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이겨야 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외부 변수를 키워서 응집시키는 항상 그런 정치학이 펼쳐요. 이번에도 이제 진짜 뭐 핵전쟁이 나는 건 아닌데 그럼으로써 표심을 응집시키는 거죠. 바지 지금 되게 위험하니까 일단 나를 밀어줘야 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어져 나가면 이러면서 응수를 한 게 1000만 배럴의 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근데 바로 사우디는 무슨 카드가 있느냐? 지금 유가를 달러로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데 이거 위안화로 바꿀 수 있어?
이 카드를 내밀어요. 2019년부터 줄기차게 내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또 응수를 합니다. 야, 그럼 우리 베네수엘라 제재했던 거, 푼다, 물량. 베네수엘라 제재 풀어가지고 시장에 유통 물량 풀리게 한다. 너네 그렇게 담합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나쁜 거야. 하면서 또 하나의 카드를 던집니다. 바로 이름하여 제가 적어왔는데 석유 담합 금지법. 일명 노펙. NOPEC. 오펙을 반대한다. 그래서 석유 담합 금지법이 그냥 말만 한 줄 알았더니 이미 상원에서 다 표결이 끝났어. 이게 무슨 얘기냐? 바이든이 시행령으로 사인만 하면 바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카드. 아니 기름 안 나는 나라들이 힘을 모은다고 해서 기름 나는 애들이 기름 안 팔겠다는데 이렇게 몰라요. 이건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 카드를 쓰든 안 쓰든 나 이런 카드가 있어를 떠벌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게 그래서 다급하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이 중간선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이게 만약에 더 사우디가 지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또 요동칠 수 있다. 겨우 잡히는 우리 기름값 네. 차가 되게 이쁘시던데. 네. 기름차요? 기름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많이 그래요? 아니, 제가 진짜 가솔린 차량 몰다가 네. 기름값 때문에 디젤차로 바꿨더니 디젤이 디젤값이 더 비싸잖아요. 폭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일이. 그게 한마디로 네. 네이버에서 카카오로 갈아탔다면 카카오가 또 폭락하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그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아직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 네.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그 인플레이션도 정말 슬프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개미들이 엉엉엉엉 우는 소리가 정말 들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도 울고 있어요. 아, 그래?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저도 네이버? 친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자기 1년 연봉 날렸다고. 어떡해. 그 카카오에 일하는 친구. 1억 남기신 거 아니야? 네? 1억. 그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왜냐면 자사주 매입하고. 요즘 같은 시장에 부동산으로 몇 억 날라가고, 주식으로 또 몇 억 날라가고, 정권을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갑자기 기승전 정권. 아니, 우리 지난 시대 때 봐봐요. 주식시장 얼마나 좋았어. 좋았죠. 교체되자마자 이게 뭐냐고. 네. 제가 그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민주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주식시장은 올라왔었고 보수 정권이 주식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항상 빠졌습니다. 맞아요. 네. 일단 그래서 뭐 카카오가 궁금하시다고요? 카카오 네이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카카오 네이버 이거 참 네이버 공부 좀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네이버는 내보다이죠. 내보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아요. 잠시 그냥 꼬르륵 하고 내려온 건데 이게 또 문제점을 좀 제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뭐 다 알잖아요. 금리 인상기니까 성장주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잘 보세요. 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뭐예요?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근데 어젯밤 기사와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는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때가 오면 뭐 공매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 그럼 지금이 때가 아니면 지금도 늦었는데 언제가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반토막을 넘어서 뭐 마이너스 7, 80% 봐야 공매도 금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전문가들 떠들어대고 있는데 한통속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0에 수렴해요. 맞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향이 없어. 근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 무기를 쓸 수 있는 거, 그 도구를 쓸 수 있는 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세요. 네이버 과정이 어떠냐. 네이버 그 기업명이 뭐였죠? 인수한다라고 한. 포시마크. 그게 원래 주당 17.9달러에 샀어요. 네이버가. 그거 중고 물품 거래하는 우리나라의 중고마켓 같은. 당근마켓. 중고마켓. 당근마켓 저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사모님 심부름. 아니, 아이가 있으면 다 찾아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되게 이용하죠. 그건 아닌데. 막 던져. 많이 왜 갑자기? 아니, 왜냐면 유부녀면. 오늘 방송 끝내시려고 그러세요? 유부녀면 내가 태세를 다시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 처녀입니다. 처녀시죠? 네. 알겠습니다. 외모 보면 모르시겠습니까? 외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네네. 중요한 건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중고마켓. 네.
그거를 작년 1월에 IPO 했을 때 그게 주당 45달러였어요. 그럼 반값보다 이하에 산 거야. 한 주당.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걸로 먹잇감을 띄웁니다. 잘한 것처럼.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서 레포스를 내보냅니다. 목표가 하향. 뭐랑 비교하냐? 구 페이스북. 메타와 비교를 해요. 메타 대비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레포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매도 공격이 다다닥 들어오는데 첫날 공매도 거래량 10배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강성주주분들은 피가 끓죠. 나 진짜 기업의 성장성 믿고 장투하고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어차피 물린 거 그냥 놔두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희망들 깡그리 부숴버린 거죠. 그 영향으로 카카오도 다음 순번이 카카오로 온 것이고 게임주들 다 박살났죠. 그것도 네이버 카카오 영향으로 게임주들까지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살벌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공매도 금지를 한다고 해서 시장을 올리는 건 아니지만 악의적인 세력들의 놀이터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이 두려운지는 모르겠어요. 이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팬데믹이 왔을 때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효과 봤습니까? 효과 봤어요. 봤죠. 이전 정부가 했던 건데 본인들도 하면 되잖아. 누가 욕할 거야? 이전 정부도 했는데. 그거 맨날 보니까 뭐 장관님은 맨날 뭐 이전 정부도 했어요. 전 정부도 했어요. 이렇게 돌려 나가시던데 똑같이 돌려 나가면 되잖아요. 공매도 금지 왜 했냐 그러면 이전 정부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좀 유머러스하게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랐잖아. 진짜. 근데 진짜로 뭐 공매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매도의 그 권한이 있는 담당자는 그 국정감사 내용 보니까 공매도 그러니까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야, 이거 중요한 게 우리 대표님이 공매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주인분들 모를 수가 있어. 그 공매도라는 게 아까 하단 자막에 나갔는데 나갔어요? 네. 하락할 거에 베팅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가 주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식이 없는데 네이버 주식을 먼저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려서 떨어졌을 때 싸게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익을 얻는 것을 이제 공매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개인은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는 건. 물량이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키움증권이야. 근데 물량이 없어. 그럼 못해. 이때 골 때리게 해놨어요. 골 때리네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은 카카오 네이버를 사야 되냐 아니면 버텨야 되냐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한 삼성전자처럼 맞아요. 네. 그냥 좀 적립식으로 혹은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신다면 물론 다시 40만 원 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는 그 리포트도 되게 웃긴 게 PER로 따졌잖아요. 네. 뭐 구글, 메타가 맞아요. 한 10몇 배다. 맞아요. 그리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뭐 이런 애들도 10몇 배인데 뭐 네이버가 뭐 20배가 넘어간다. 그래서 비싸다라고 말을 했는데 PER로 주가를 따지기도 하고 또 우리는 주가가 막 빠지면 뭐 얘기하냐면 PBR로 따지기도 해요. 막 종합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막 초반까지 밀리니까 PBR이 뭐 1배 미만으로 왔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아마 PBR 1배 미만일걸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된다. 저평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PBR로 따지면 네이버가 1배 정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서 1배 조금 미만이거나 1배 정도예요. 근데 구글하고 메타, 뭐 텐센트 이런 애들은 PBR이 막 3배, 3배, 4배 정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따지면은 우리가 PER은 퍼는 내가 지금 10,000원에 샀어요, 어떤 종목을. 그럼 이게 20,000원을 갈지, 30,000원을 갈지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그 척도가 되고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PBR은 내가 이거를 손실을 감만해도 사야 될까? 내가 지금 손절을 할까 아니면 버틸까? 요런 거에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시장 그 뉴스를 보시면 PBR이 1배 미만이다. 그 PBR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오늘 폐업할 때 삼성전자가 오늘 폐업을 한다. 네. 그러면 주주들한테 돈이 가느냐 안 가느냐. PBR이 1위라는 얘기는 내가 5만 원 투자했잖아요. 5만 원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PBR이 1 이상이면 내가 5만 원 투자했지만 4만 5천 원만 받는 거야. 근데 반대로 내가 PBR이 0.8이다. 네. 그럼 내가 5만 원 투자했지만 회사가 없어지면 그냥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화가 나서 그냥 없애버려 했을 때 나는 5만 원 투자했지만 돌려받는 돈은 5만 3천 원, 5만 4천 원 받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기 때문에 PBR로 따지면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비싼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보는데 카카오는 둘 다 PBR이나 PER을 봤을 때 둘 다 비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평가되어 있다. 네. 참 어렵게 설명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PER은 그러니까 매수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 판단하면 좋은 거고 PBR은 매도를 할 때 아니죠. 그러니까 PER은 목표 주가를 볼 때 PBR은 내가 지금 버틸 것이냐 바닥을 설정할 때 바닥을 확인했을 때. 자,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 따로 네이버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요. 네. 공부 따로 하시는 걸로 하죠. 이거. 근데 너무 그래서 길어. 카카오가 가냐고. 아니 난 지금 응해주려고 그랬지. 봐. 네. 네이버는 좋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오케이. 카카오는 왜 싫으냐. 네. 이게 결을 잘 보셔야 돼. 네이버는 해외 일본 쪽에서 카카오는 국내잖아요. 라인 아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네이버 라인이라는 카톡이랑 똑같은 채널이 있어요. 있죠. 일본을 다 싹쓸이 했습니다. 네이버. 일본뿐이야. 동남아는 다 베트남, 카카오 뭐, 그러니까 라인 얘는 쓰지. 대만. 외화를 버는데 카카오는 얘 주 목적이 뭐냐면 일단 CEO 리스크가 너무 컸죠. 우리 앞에서 다 주식 팔아먹는 거 다 봤잖아요. 네.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새로운 산업을 열어서 어떤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일 때 카카오 인수해서 카카오가 갖고 있는 거 뺏어갔죠. 봐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봐봐. 게임, 뭐 택시, 대표적인 게 택시입니다. 이 택시 때문에 우리 또 서민 노동자이신 우리 기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그쵸. 물어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아요. 카카오가 콜 부르면 이거 물어보시면 대번에 알고요. 어느 순간 콜택시가 잡히기 너무 힘들어졌죠. 얘 껴들어와서 그래. 껴들어와서. 그러니까 있는 산업을 뺏어먹는 게 카카오고 네이버는 그래도 진출을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인수를 외국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이버도 그 크림인가요? 있어요. 그 명품 그 거래에 하는 어플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크림도 있고 그리고 일본은 빈티지 시티. 그러니까 유럽은 베스티 에르 콜렉티브. 어렵네. 이번에 이제 북미 그는 그러니까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확장을 하는데 카카오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방송 주주분들이 봤을 때 저희 악성 댓글 달 것 같은데 이건 사실이야. 이건 팩트야. 네이버가 더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까 물어보신 그럼 지금 팔아야 되냐. 파는 건 아니죠. 이미 너무 많이 당했다. 그러면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요? 주가를 보지 말아야 돼요. 잠깐 시장하고 떠나 있어야 돼. 그렇죠. 멘탈 관리가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빠져가지고 가장 멘탈이 깨진 사람은 주식 수익률만 봤을 때 누굴 것 같으세요? 멘탈이 깨지는 개인이죠. 이재용 회장입니다. 네, 조 단위로 지금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네. 근데 한강에 깡소주 먹는 거는 본 적이 없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기업을 내가 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다는 마인드로 변모해야 돼. 그 전까지는 수익률 게임을 했잖아요. 하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이 슬픈 게 그 이부진도 최근에 그 호텔신라 담보로 대출 받았잖아요. 그래요? 세금 내려고 상속세 주가 떨어지면은 대출금이 줄어드니까 마음이 아프겠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에 대해서 약간 저는 카카오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고 또 하나는 너무 뻥튀기를 했어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너무 많이 늘리니까. 그러니까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상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재상장을 했을 때 플랫폼이다. 카카오뱅크 우리는 은행이 아니다. 플랫폼이다. 하는 일은 은행이야. 카카오페이 우리는 플랫폼이다. 했는데 정부가 니네 보험업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가 아닌 거야.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상장을 했으니까 주가가 뚝뚝 떨어진 거잖아. 아까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카카오 그룹주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대부분 반토막 이상 났어요. 근데 이게 과연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놀라웠던 게 사실 개인들이 느끼는 그 밸류에이션은요. 카카오가 더 클 수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뭐 카카오페이며 카카오택시며 워낙 그렇게 실생활에서 접하는 게 카카오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이 기업의 가치는 너무 큰데 왜 떨어지지? 그래,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냥 이 대한민국 내에서 너무 다 잡아먹기식으로 사업을 하고 팽창시키지 못함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국감에 끌려가잖아요. 국감에.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사업을 하는데 제가 만약 어떤 사업을 한다고 쳐요. 아니 그냥 동네 장사 영업을 한다고 치죠. 근데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부터는 영업 몇 시 이후에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나오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어쩔 수 없는 그 정부 방역에 도움을 그 협조를 하는 거지만, 근데 사업을 하는데 골목 상권 침해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래 버리면 힘든 거죠. 아무쪼록 그 개인이 느끼는 기업의 가치와 또 실제 평가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치대로만 움직이면 주식 투자가 너무나 쉽죠. 네, 모든 대중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소위 전문 용어로 세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 세력들이 좀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서 많이 시장을 괴롭히고 또 최근에 주린이 분들이 많이 생성이 되다 보니까 잘 모르시죠, 사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뭐 좋다라 소리만 들으면은 그냥 매수한 거고, 그랬던 건데, 이번에 하락장을 겪으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공부 계속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거를 당하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결론. 지금 팔 때는 아니고요. 10월 13일 미국의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양성을 보고 추가 매수는 언제 하냐? 요때 이제 우리 유창현 대표 기법이 들어가죠. 돌아서는 거 확인이 될 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마구마구 사지 말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30% 왔을 때 저점 매수다. 저점 매수 하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서면서 시장 프레임이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어차피 망하지 않을 기업이고 사라지지 않을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를 좀 하시라는 말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네, 거기다 플러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건가요? 너무 이거 너무 찝었나? 너무 그러면 여야가 돼버려. 네이버파와 카카오파. 나는 여야 하겠습니다. 네이버파 가겠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둘 다 응원합니다. 책임 회피인가요? 둘 다 응원합니다. 뭐 여기 정도로 네이버 카카오는 정리를 하도록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저는 이 환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뭐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그 바로 달러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킹달러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대답할까요? 네. 킹달러는 당분간 유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끝났다. 끝났다기보다는 이제 킹달러는 거의 끝나간다. 재밌다. 재밌어요? 두 분이 다른 의견이라 저는 치킨 내기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뭐 치킨 한 마리 받고 또 한 마리? 이게 애매한 게 끝났다라는 건 이제 찍고 두 번 다시 여기를 안 간다는 얘기잖아. 이것과 지금 이 가격권을 더 오르진 않지만 이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전개될 거다. 정확히 해주셔야죠. 나는 찍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찍고 내려오더라도 다시 좀 높은 가격 조금 가더라도 막 지금처럼 막 그 예를 들어서 1,200원에서 1,3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1,500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 갔다가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연말 정도 가면은 한 1,300원 정도까지도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간다고 하는 거니까. 박스권은 끝난 거지. 진폭은 있으니까. 근데 끝난 거는 더 이상 환율 이슈가 시장을 장악하지 않을 때요. 가격이 특정 밴드가 유지가 된다라면 그거는 끝났다라고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왜 당분간 이것이 기조가 유지가 되냐면 그때 지난 시간에 점도표 보여드렸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놓여 있어요. 금리 인상 기조가 놓여 있는데
달러가 금리 인상기마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달러를 잡으려면 전 세계의 국가들이 같이 금리 인상을 팍팍팍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번에 호주가 깨갱하고 50bp 올린다라는 거 원래 4번 연속 올렸었거든요. 50bp씩. 이번에도 올릴 거라고 했는데 호주가 먼저 25bp로 낮췄어요. 이게 시장의 반등에 어떤 긍정적 시그널을 좀 준 거는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인 반등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 부분이.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화들짝 놀랬죠. 바로 페리티가 1파운드당 1파운드당 1달러. 1.03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1달러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최저치 그 82년도인가요? 80년대 이후로 가장 최저치를 찍고 지금 올라서 1.12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뭐냐? 아, 달러 진짜 킹이네. 못 이기네. 야, 우리가 영국인데 한번 해볼까 했는데 깨갱 해버린 거야. 지금 화면처럼 보시면 네. 달러가 다 죽이고 있어요. 다 죽이고 있어. 그럼 보세요. 우리도 제가 윤석열 한 정권도 조심하십시오. 저희 방송 이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네. 제 일자리를 뺏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좀 가졌으면 한일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요. 잡을 수 있었어. 근데 보시면 중국은 금리 인하 정책이죠. 또 영국이 지금 긴축 완화를 잠시 했다가 또 10월 말에 푼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킹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왕자의 자리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는 지금 유럽의 상황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진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킹달러는 더 이상 고점을 못 넘길 수는 있으나 그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 박스권을 어느 정도 몇 원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맥시멈은 일시적으로 1,500원은 한번 터치될 수 있다. 금리 인상 2번 남아 있으니까 11월 달, 12월 달, 내년 1월까지는 예상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거 속도를 완화할 수는 있겠죠. 0.75를 0.5로 한다거나 12월에 0.5를 할 걸 0.25로 낮춰주면 시장은 거기에 반색하면서 호응을 얻어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사점을 10월 13일 미국의 CPI 지수 발표에 달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관점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파월 FOMC가 금리가 조금 이제 꺾이는 걸 시그널 줬을 때 달러가 약세를 좀 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렇죠. 전 세계 국가들이 동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서 달러가 이제 거의 이제 얘는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 영국 그 부자 감세 철회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영국이 어찌되었든 되게 위험했었어요. 지난주에. 위험했었는데 그 채권 매입 한시적이지만 그러니까 이번 달 14일까지 한시적이지만 채권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부자 감세 철회하겠다. 그러면서 달러가 확 약해졌어요. 그 작은 이슈 하나만으로. 그러면 너무 지금 많은 자본들이 달러에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찾다 보니까 달러에 집중되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면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 지금 이거 짚고 넘어가는 14일부로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싸우지 마시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은 가능성을 엿봤다라는 거잖아요. 엿봤다. 네. 엿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입을 종료한다니까. 그리고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두 번째 말 안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라는 거는 저보다 더 똑똑해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저보다 더 똑똑해요. 이 사람들은 미리 그런 것을 선 반영한다고 해요. 선 반영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록 다음 달에 11월에 FOMC가 금리를 0.75%일지 0.5%일지 모르겠지만 0.75%든 올릴지언정 계속 0.75% 못 올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이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띠다가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박스권이라고요.
완화되는 거. 네. 이거 완화는 되지. 더 이상 고점은 안 그리고 가고 옆으로 이렇게. 그 완화되는 그 선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1,300원 초반까지도 하락을 한다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400원 초반이라고 1,300원을 깰 수도 있고 1,300원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는 관점이 다른 거거든요. 아니 아까 1,500원, 1,600원도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돌려봐요. 돌려봐요. 1,500원, 1,500원, 1,600원. 본인이 돌파해가지고 1,500원, 1,600원 갈 수 본부장이 있다며. 그게 아니라 참 이상한 아니, 거이시네. 1,500원, 1,600원 이렇게 못 간다라고 말했지. 중요한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와, 아무 다시 의미 없어요. 돌려보시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네. 뭐냐면 그래서 화면 자료 제가 이것도 저 희망 회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제가 달러 관련해 가지고 준비해 드린 게 있는데 그 킹달러 그 그림 말고 도표 시소 같은 그림 요거 지금 어쨌든 이번 주에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에는 달러만 오르고 모든 자산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번 주는 달러가 하락을 하고 모든 자산이 다 올랐어요. 네. 뭐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원자재든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만약에 좀 약세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연말 산타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 희망 사항이신 거네요.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엿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에 달러가 약세를 띄었는데 다른 자산들이 크게 많이 안 올랐다라면 이거는 달러하고 자산이 연관성이 없지만 이번에 그런 가능성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6월달, 7월달, 8월 초까지 랠리를 보여줬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랠리를 보여줬냐면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10년 채권 금리가 3.4%까지 올라갔다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리가 포커스가 아니라 만약에 한 11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11월부터 12월 정도 이렇게 짧은 랠리가 나온다라면 그때는 금리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러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게 완만하게 내려온다라면 증시는 맞춰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는 이제는 거의 끝무렵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근데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게 있지 않아요? 그 수출하는 그런 그래, 업종 삼성전자가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못 봤잖아. 우리 아까 다 봤죠. 그런. 근데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현대차. 그쵸. 네, 현대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조선도 자동차, 남아있죠. 조선, 그쵸. IT 업종 이런 네. 데는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원래 한 마이너스 50이 떨어졌을 삼성전자 실적인데 환율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된 건 아닐까. 야, 요런 또 무서운 생각을 또 해보네. 네. 그런가요? 음. 근데 환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네. 쪽도 실적 기대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 이것을 감안해서 원래는 환율이 오르면 피해를 받는 업체는 수입 업체예요. 그럼 우리가 수입 업체 하면은 솔직히 다 수입한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수입을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게 음식료. 그렇잖아요. 음식료. 뭐 옥수수든 뭐 밀 이런 거 다 수입해서 정유, 이런 거 의복 이런 팔잖아요. 쪽이니까. 하는데 이미 농심 올해 3번 가격 인상했어요. 근데 밀 가격이 폭락했는데도 네, 계속 올라가네요. 인플레 핑계 대면서 기업들이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약세 때문에 실적이 줄어든다라고 예전부터는 봤지만 오히려 지금은 가격을 미리 올렸기 때문에 또 원재료 가격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실적 타격이 적을 것이다. 오히려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달러가 너무 오르게 되면 피해를 보는 게 항공주죠. 대표적으로. 거기다 유가까지 올랐는데 항공주는 비행기가 다 리스를 받아오고 있잖아요. 네. 빌려와서 운행을 하는데 이게 다 달러로 표시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내는 이자도 많아지고 거기다가 달러 부채가 많아지니까 재무제표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항공주가 못 가는 게 요즘 리오프닝이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못 가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그 원화 약세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안 좋은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서 좀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후끈 달아올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킹달러 유지되나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또 네.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4위부터 살펴보면은 14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영국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된다. 지금 그 감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많은 우려가 나오자 국채를 다시 영국 정부에서 샀는데 이 매입을 이제 종료시키게 되면 그게 아니라 네. 네.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네. 이게 되게 웃긴 변태스러운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네네네. 왜냐면 트러스 신임 총리가 원래는 그러니까 QT, 그러니까 양적 돈을 푸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들이겠다. 양적 긴축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서 달러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 한시적으로 우리 지금부터 10월 말에 QT를 하고 QE를 할게. 양적 완화를 할게. 해서 진행된 게 14일까지고 그날 끝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뭐요? 이런 경제학적 원론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처하는 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 전략을 쓰면서 법인세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자가 소득세도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들을 철회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흐름이 과연 단기 반등의 어떤 시그널은 준 건 맞지만 공교롭게도 13일이 CPI 지수 발표를 하고 기승전 네. CPI에 오늘. 아니 이게 코너에 몰려있다는 이벤트. 오늘 기승전 CPI시네. 그리고 13일이 무슨 요일이죠? 혹시 아시는 분? 목요일. 13일 목요일. 목요일이죠. 그날 우리 옵션 만기일이요. 대한민국 증시에. 그러니까 모든 이벤트들이 여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CPI는 우리 마감하고 발표하는 거니까 좀 관계성이 적고. 음. 근데 저는 그 영국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되지만 이게 지금 한 3주, 4주 정도 이 매입을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방어한다라기보다는 영국에서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때 지지난주죠. 막 그 영국의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파산할 수 있다. 뭐 CS, 스위스 은행이 뭐 파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국이 그 마지노선을 좀 막아준 거예요. 막아주면서 이제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이런 기회를 준 거라서 이게 만약에 한 달 사이에 잘 해결이 된다라면 조금 저는 효과가 있든 없든 본다라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한 달의 시간을 줬는데 이 은행들 혹은 이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해결을 못했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멸망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근데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니까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일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금요일이 아까 수요일이라고 했는데 금요일입니다. 네. 14일 영국의 국채 매입이 종료가 되고 네. 또 글로벌 증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3위는 12일 한국은행이 또 금리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빅스텝 0.5% 정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견 없으시죠? 저는 저거 별로 안 중요하고요. 네, 별로 중요할 거 없어요. 저는 1번. 모처럼 말에 현 정부가 맨날 말만 뱉어놓고 검토만 하고 일을 진행을 안 했었는데 제가 자료 2-1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 증권 안정화 펀드 유입이 과거에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이 됐었던,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첫 번째로 맨 왼쪽에 세로줄, 보시면은 증권 안정화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줬어요. 네. 이후에는 별다른 박스권 행보였죠. 근데 두 번째, 그 왼쪽에서 두 번째 시점에서 안정화 펀드 들어가니까 이후에 주식 시장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시장 빠질 때 또 잡아줬는데 돌아섰고요. 마지막 번, 이게 그러니까 재작년 팬데믹 때예요. 그때 10조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행하겠다라는 게 5조 원입니다. 해주면 브레이크 역할은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대선 공약도 안 지키는 분이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저희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도 걱정이 되면서 기대가 되고 우리 윤씨 아저씨가 참 복이 많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뭐요?
요 자금이 원래 이게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게 이게 5조, 뭐 10조 이런 돈이 갑자기 야,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긴 하지. 야, 돈 가져와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이 필요한데 운이 좋은 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 코로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제 그 자금을 조성을 했었어요. 자금을 조성했는데 집행을 안 했어. 집행을 못했어. 안 한 게 아니라 집행을 못했어. 왜 못했냐면 V자로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자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 잡았네. 땡 잡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별도의 합의 없이 야, 그 돈 써. 그래서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안 누르고? 이것도 10월 내에 검토하겠대. 언제 누르겠다는 거야. 김정은처럼 팍팍 누르란 말이야. 힘있게. 미사일 쫙쫙 쏘잖아. 그래서 눌렀다가 백스텝 해가지고 방산주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함부로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함부로 누르면 안 돼. 누구는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좋은 대통령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있다. 근데 저는 이 증시 안정화 펀드 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일단 개인들 보호하려면 공매도 금지가 먼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요게 나오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면 다음 주에 만약에 외부 변수가 다음 주가 아니라 뭐 10월, 11월 사이에 외부 변수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은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했잖아요. 네. 그럼 이 증권 안정화 펀드가 그 자금을 이제 주식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득보잡 같은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히림이라든지 뭐 누구 관련된 거잖아요.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이런 거 주식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주식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좀 시가총액 큰 회사들을 매수해주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미리 그 외국인들이 알고 삼성이나 하이닉스 약간 이런 쪽에 자금이 집행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이 맞죠. 맞는데 최근에 행태를 보면 우리 뭐 짓는데 뭐 이렇게 수익계약 그냥 해주잖아요. 그죠? 요것도 요거 있는 그대로 말해. 왜 말을 못해? 나는 여기서 이 싸움에서 벗어나고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나만 나쁜 놈이야. 좀 쓱 뒤로 빠지는 거지. 요때쯤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본인들과 연이 있는 기업들에게 또 몰아줄 수도 있는 거고. 아직 그 계산이 안 났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누르고 있나 이 생각도 드는 거고. 하여튼 뭐 지켜봅시다. 10월달 뭐 투입이 되는지. 근데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게 많네요. 13일 날 미국 아까 계속 얘기하셨던 CPI 지표 발표되는 것도 그렇고. 거의 저는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긴장돼요. 그래서 연휴 앞 진행자분이 계셔서 아니 CPI 지수랑 그 이벤트가 몰려 있어서 그거 물론 이제 콩닥콩이 맞지. 사모님 오늘 방송 못 보게 하세요? 이거 하는지 몰라요. 네. 또 우리 처가가 성씨가 윤입니다. 파평윤 씨. 그게 무슨 상관이야 갑자기? 그래서 오늘 조심스럽게 말하신 거야? 누구 편 드신 거야? 그게 아니라 정치색을 안 밝힌다. 저는 거기서 그래서 보지 않는다. 다 밝히신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뭐 집안 사람이 안 보면 되니까. 예. 네. 자,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할 이슈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짧고 굵게 한 마디씩 이렇게 명언처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언이요? 증시 격언처럼. 격언? 네. 우리가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한 방울에 물방울로 시작된 주식 투자였을 거예요. 시냇물로 이미 한마디가 아닙니다. 시냇물로 나뉘어졌고 그게 다시 또 강물로 뿌려지지만 우리는 다시 바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그리고 지금 잡음이 너무 심한데 여기에 너무 몰두해 계시지 마시고 일단 거리를 좀 두자. 이건 확실합니다. 싸질 만큼 싸진 건 확실해. 보석은 맞는데 언제 가냐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멘탈이 깨진다? 내가 안 되면 뭐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이런 마인드. 물려놓고 물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 5천만 원이 됐어. 여기에 대한 증여세만 내. 증여세 내고 5천만 원이 같이 1억이 됐어? 5천만 원 차액은 증여세를 안 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래도 긍정 마인드를 가지시자. 강성주주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견디시다가 바다에서 만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유 대표님은요? 저는 짧게 갈게요. 네. 주식 50%, 현금 50%.
아, 50%.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네. 아니 이미 사서 물려있는데 현금 50%. 근데 50%가 저도 그 얘기 맞아요. 하셨어요. 50% 있어요. 맞아. 아니 죄송합니다 주주분들. 아유 저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답답한 소리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주식이 100%시다. 다음 주에 50% 현금을 하세요. 반등 왜?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못 나오든 그러면 더 손절해요? 손절하셔야지. 아니 목소리 커졌어. 더 좋은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저는 한마디 왜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서 왜 두 마디 하게 주식 50% 현금 50%. 네, 네, 아주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경제지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자, 끝은 네. 하나, 둘, 셋 하면 안녕 하면서 끝낼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경제는십니다. 그렇게 2회 할까요? 하셨는데 네네. 소감 들어야죠. 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처음 나왔네. 아니 그러니까 오늘 네. 첫 방송하면 어땠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친해진 것 같다. 점점 친해지면서 우리의 케미가 폭발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방송도 어떻게 마무리하자고요?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하나, 둘, 셋. 안녕.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